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권력 투쟁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전쟁 지도부의 최상층부 중에 하나죠.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이 쇼이구 장관에 대한 비리 혐의가 터져 나왔는데, 와, 별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런 별장이 수십 채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혐의가 불거졌는지, 그 연결고리는 또 어떤 건지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거 누가 그랬겠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팍팍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콱콱 전진했는데 그 속도만큼 빠르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다가 전력을 쏟아 부어놓고 있는데, 내일이 없는 러시아군은 이 공세.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뭐 별거 아니다, 우리 이거 작전상 뭐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앞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660명 사상, 전차 4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전차, 장갑차 다 숫자가 대폭 줄었고, 차량도 줄었고, 특수장비도 최근에 뭐 최소 2-3개 이상, 많으면 7개, 8개 이렇게 파괴되던 게 지금은 1개, 어제는 1개 격파가 됐고, 그런데 야포도 어제 32문, 그저께 뭐 21문,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던 야포가 12문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른장 로켓 1문. 이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최근에 야포가 건 지금 한 열흘간에 한 200대가량 야포가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깰 야포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건지 뭐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 대규모 공세 또 했습니다. 그 중에 21발 요격해서 전부 요격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밝혔지만, S-300을 지대지 용도로 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요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어제는 4개 전선에서 총 29회의 공세를 했는데,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 세 군데에서 공세를 했다. 그런데 도네츠크시의 바로 서쪽, 서북 쪽에 있는 마린카와 아우디우카는 그냥 한두 번 툭툭 찔러보는 정도였고, 주로 이 29회의 29번의 공세 중 절대 다수는 바흐무트에서 세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에 장거리 포격을 총 57회를 했는데 민간인 피해가 컸다라는 건데, 러시아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네프르강 건너편에 있는 이 헤르손주 시뿐만 아니고 그 인근 쭉 해서 마을들까지 공격을 했는데, 그냥 우크라이나군의 상륙군이 있을지 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에 이런 식으로 57회나 포격을 해서 민간인 피해가 컸다라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러시아군 포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정말 바보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 그 연구원들은 뭐 저희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기 때문에 전쟁사 책도 많이 읽죠. 전쟁사 중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군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온 중국 대표단이 평화협상안을 제안했는데, 그 협상안이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해라 라는 평화협상안을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거부했죠. 굉장히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자포리자, 헤르손 며칠 있으면 회복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휴전해라,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받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주면 바보죠. 들어주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에 못 살게 되겠죠. 자,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전은 냉전 형태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냉전이 과거 동서냉전 시대 뭐 그런 냉전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전면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내전 형태도 아니고, 그냥 평화는 아닌 상태에서 찔끔찔끔 툭툭툭툭 계속 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초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폴리티코는 그동안 예상을 많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자, 루안스크 일대 민간 병원에 바그너 그룹 사상자로 넘쳐나고 있다. 지금 다시 바흐무트 쪽에서 바그너 그룹이 주력이 되어서 시내에서 막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부상자가 확 넘쳐나죠. 그래서 이 루안스크 지역 바흐무트의 뒤에 후방에 있는데 여기에 사상자가 바그너 그룹이 많다. 자, CNN은 미국이 주요 우방국들에게 F-16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지금 다른 매체들에서는 이 F-16이 우방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이 반대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지만 이제 이 CNN이 인용한 거에 따르면 미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우방국들 즉 유럽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이 미국이 F-16을 우크라이나 줘라라고 압박하는 듯이 느끼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 유럽 국가들이 느끼고 있으면 미국이 압박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빨리 압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F-16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 공군이 입장을 바꿨어요. 번복했습니다. 원래 미 공군은 이 F-16 전투기 기종 전환에 18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한 건 안 맞다. 왜? 18개월 후에 전쟁하면 되냐? 안 맞다. 라고 해서 F-16 못 준다. 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F-16 기종 전환 4개월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빨리 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수십 명의 F-16 전투기 조종사를 확보해놨다. 라고 하니까 그럼 바로 주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기종 전환 4개월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마 곧 F-16이 전달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그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킨잘 미사일에 의해서 박살났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그걸 부인했죠. 그냥 일부 경미한 손상만 입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미 국방부는 그걸 패트리어트 발사기 한 대에 그것도 뭐 전체가 아니고 그냥 발사기 한 대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는데 그거 이미 수리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정말 킨잘 많이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피해를 못 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림반도의 최대 도시 심페로폴에서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세바스토폴로 연결되는 철도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 자, 이 사진인데요. 기차들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열차가 가는데 이 철로 밑에 폭약이 매설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 터져가지고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흑해함대로 가는 보급을 끊어버린 거죠. 이런 이 파르티잔 활동들이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됐고요. 자,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바흐무트 전선 전장 주도권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바흐무트에서 엄청나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한 바인지 아니면 진짜 밀려서 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지킬 필요가 없는 건지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러시아 내륙에 있는 탄약고가 폭발을 했는데 그거 담배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 포위는 불가능하다. 왜? 러시아군 때문이다. 자기네들은 시내에서 도심에서 열심히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200차량화 소총여단, 아래에 있는 72차량화 소총여단 같이 공세를 해서 들어가야 우크라이나군 포위가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시내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열심히 들어가는데 이 위에 있는 200여단, 아래에 있는 70여단은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위가 안 된다. 러시아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라고 벌써 분열 조장 또는 책임 전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바흐무트에서의 지금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군 입장에서의 전황은 또는 전과는 크게 밝은 희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각각 주축이 된 권력 다툼이 점차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쇼이구 장관이 연루된 대형 비리가 폭로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바그너 그룹 쪽 작품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최고의 지휘 통제센터
이른바 NDCC 건설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리가 저질러졌고 그 배후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 수하 세력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러시아 독립 매체 체카 OGPU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지 시각 5월 19일 폭로했습니다. 러시아 전 현직 관료들을 추적해 익명으로 러시아 정부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이 채널은 최근 러시아 수사당국의 군납비리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물이 등장해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NDCC에 설치된 통합반공지휘체계 소프트웨어 납품 비리 수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전략 로켓군의 한 대령급 간부가 납품 단가를 부풀려주고 제품 검수에서 불거진 문제를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RTI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인물은 마츠코프라는 이름의 전략 로켓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방공 시스템 납품 비리 과정에서 RTI 시스템스로부터 현금과 고급 아파트를 선물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썬번 초음속 대함미사일, 키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KH-55 장거리 순항 핵미사일 생산업체로부터도 고급 아파트를 선물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마츠코프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체슬라프 로브스코 예비역 방공군 소장의 뇌물 수수 혐의도 포착했는데요. 제3 독립방공사단장이었던 그는 퇴역 후 RTI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군내 인맥을 이용해 대대적인 뇌물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NDCC 건설은 물론 국가 순항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건설 대금을 부풀리고 성능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브스코 예비역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내륙 각지의 전략시설을 타격하면서 러시아 국가 방공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된 직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는데요. 그가 NDCC 건설과 국가 방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비리에 미하일 미진체프 전 국방부 차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이 연루됐다고 지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군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는 NDCC 건설의 최대 후원자였던 쇼이구 장관은 모스크바 일대에 동양풍의 고급 맨션을 수집하듯 짓거나 사들이는 값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고 초대 NDCC 소장이었던 미진셰프 장군도 NDCC 건설 이후 부자가 되었으며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올렉 고르셰닌 소장도 큰 돈을 만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며 NDCC 건설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NDCC 건설 비용은 400억 루블, 한화 6,62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순수 건물 공사비로 여기에 들어간 지휘 통제 시스템과 통신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별도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NDCC 구축 과정에서 군부가 빼돌린 국가 예산은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체카 OGPU는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스캔들을 터뜨린 내부 폭로자가 바그너 그룹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리고진과 쇼이구의 지득탕 싸움, 이러다가 정말 총격을 주고받는 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멋들어지게 생긴 이 건물, 이게 이제 국가 최고 지휘 통제 센터 NDCC예요.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건물 내에 각종 시설을 하는 그 지휘 통제 시스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대령 하나 잡았는데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소장 또 뭐 상장 뭐 그리고 쇼이구 장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지금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에 이런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뭐 제일 높은 사람 2위 앉고 뭐 그 다음 앉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실무자들 앉아서 전쟁 지휘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전쟁 지휘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거보다 덩치는 좀 작지만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굉장히 큰 납품 비리를 했다. 그래서 대령 하나 잡았더니 그 윗선에 소장 별 하나가 있었고 그 윗선에 별 2개 중장이 있었는데 그 중장이 이게 이제 2014년에 시작되었고 그 2014년에 쇼이구 장관이 지시해서 이걸 시작했고 이 사업을 총지휘하던 사람이 미진체프 중장 나중에 상장이 되었고 군수 담당 국방부 차관이 됐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아웃됐고 그걸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바그너 그룹 부사령관에 앉혔죠. 그 연결고리가 지금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쇼이구 장관, 이 사람의 미진체프, 당시 이제 국방부 차관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까지가 연결고리가 나와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 뭐 우리나 저기나 뭐 공무원 월급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국방부 장관 월급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거기서 세금 빼고 하면은 또 상당 부분 빠져나가겠죠? 그런 거 가지고 요즘 서울에 아파트라도 살 수 있겠냐? 못 사죠? 그런데 쇼이구 장관은, 와, 쇼이구 장관 별장 보십시오. 집도 아니고 별장. 모스크바에 있는 별장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이 대골 같은 이거. 자, 뭐 좀 동양풍으로 생겼죠.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이거 뭔가 좀 일본풍으로 생겼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오사카성 제일 위에 있는 그 천수각, 텐슈가쿠처럼 생겼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쇼이구 장관의 출신 지역이 튜바 공화국이라는 데입니다. 그게 어디냐? 바이칼 호수 바로 서쪽에 있는 그곳이 튜바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계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 최대 강력대 청나라였던 곳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는 희한한 일인데, 아버지는 튜바 공화국 그 몽골계, 그리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계, 이제 이렇게 해서 쇼이구 장관이 나왔는데, 어린 시절은 튜바 공화국. 그러니까 아마 이런 동양풍에 뭔가 조금 더 우호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별장 해서 수십 채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 채. 그래서 프리고진이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쇼이구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서 제재가, 해외 자산 동결 제재가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왜? 해외에 엄청나게 재산 숨겨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쇼이구 장관을 끄집어내어서 탈탈 털고 있는 이런 기획 작업들이 나온다. 권력투쟁이 본격화된 거죠. 그 끝은 어떻게 가겠냐?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총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바흐무트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앞으로 있을 방어전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바흐무트에 지난 1, 2월 공세 당시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파상 공세가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군이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전 전선의 예비대를 끌어와 바흐무트 도심 전투에 투입하고 있으며, 바흐무트 북부와 남부 전선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바흐무트 시가지 확보를 위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재 시각 5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지난 1, 2월에 진행된 바그너 그룹과 공수군의 공세 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인데요. 러시아 측은 바흐무트 북부의 야히드네와 베르키우카 일대, 남부의 클리치시우카 일대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국지적 반격으로 탈환했던 공과대학과 의료대학을 다시 러시아군에 내줬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도심 서부 블록 일대도 하나둘씩 러시아군 손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군은 전 전선에서 끌어온 포병과 보병 병력들을 대거 투입해 바흐무트 도심 서부 지역의 건물들을 포격으로 초토화한 뒤 병력을 밀어넣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병력 피해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주도하는 이 공세에는 이미 수십 차례씩 재편과 전멸을 반복하고 있는 제106 근위 공수사단 병력과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도네츠크군 제4 차량화 소총여단과 4자리대 단대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규 증지병 대대들과 예비군 부대, 심지어 또 다른 격전지인 아우디우카 지역의 제3군단 예하 제10 전차연대 병력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 관계자는 바흐무트라는 정치적 전리품을 얻기 위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일대에 준비해 둔 예비대 대부분을 투입해 이 전력으로 도심 공세를 펴는 것 같다라며, 이미 초토화된 도심지 탈환은 우리 방어작전의 목표가 아니며 우리는 이들 병력과 장비에 대한 섬멸에 초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8일까지 바흐무트 북쪽의 야히드네, 베르키우카 방어선에
중심 500m, 폭 2km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돌파구가 형성되었고 남쪽에서도 중심 1000m, 폭 2km의 돌파구가 형성됐음에도 이것을 막기 위한 증원부대는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도심에만 병력과 장비를 갈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바흐무트라는 상징적인 도시를 손에 넣기 위해 전략적, 전술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깃발 꽂고 선전 한번 하려고 전쟁 자체를 말아먹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러시아군 수뇌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라면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흐무트 정말 러시아군이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탈환했고 이어서 의료대학 탈환하고 이런 전과가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었죠.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쪽에 지금 거의 철도선에 근접하듯이 이 북쪽에 우크라이나군의 원래 영역이었고, 그리고 이 남쪽에 이 도로를 따라서 이 삼각형 모양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오고 북쪽에서도 상당히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 요만큼만 남은 겁니다. 이게 불과 2, 3일 사이에, 이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시내에서의 이 공격은 대부분 바그너 그룹이 하고 있는데 이 남쪽 72여단, 북쪽 200여단 이 부대들은 공세를 안 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황도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끌어들여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양익에서 치고 들어가고 중간은 끌어들이고 하는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같은 일본군 유인해서 양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감싸버리는 이 하객진 같은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크라이나 우호적인 생각일 텐데 지금 과연 그건가? 그래서 아직도 국방차관의 멘트를 보면 망치와 모루에서 모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남은 거 어차피 다 부서졌고 그렇기 때문에 별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내준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흐무트를 이렇게 끝까지 다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죠. 바흐무트 뒤로 이렇게 산악지역으로 만약에 진지를 판다면, 방어전을 구성한다면 거기는 러시아군이 굳이 때릴 필요가 없죠. 왜? 바흐무트를 100% 우리는 다 드디어 확보했다. 이거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그래서 망치와 모루의 모루 역할을 하면 상대가 계속 때려줘야 모루가 되는데 바흐무트를 100% 확보한 순간 때리기를 멈춰버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일시적으로 확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는 이게 잘하고 있냐? 아닌 거죠. 왜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비포 애프터인데 완전히 그냥 포격을 얼마나 하면 지금 이 봄에 풀이 안 나는 거죠. 동쪽 이쪽에서는 겨울 또는 작년 가을에 격전이 다 벌어졌고 지금은 격전 안 하니까 풀이 나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인데 이 지역은 포격을 얼마나 많이 하면 지금 이렇게 풀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때리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앞으로 미래는 있냐? 없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았는데 이 포로들이 러시아군 예비군들이에요. 그래서 루안스크 후방에 있던 예비대들이 끌려와가지고 지금 바그너 그룹하고 같이 치고 들어가다가 잡힌 포로들인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최근에 동원되어서 온 예비대들. 그러면 이 예비대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갔을 때 참호에서 보병으로 버텨주는 보병 역할, 그리고 뒤에서 때려주는 포병, 그렇게 해서 참호를 버텨나가야 되는데 지금 포병은 이 바흐무트에 투입해가지고 포병은 계속 깎여나가고 있죠. 거의 수십 개 대대급의 포병 부대가 며칠 사이에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참호에서 버텨줘야 될 보병들이 이런 식으로 공세작전을 하면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때, 대반격 때는 버텨줄 포병과 보병이 없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한마디밖에 안 되는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너무 바보 같은 희생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다. 그러나 팩트는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맞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